이혼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추석 아침의 고요를 깼어요. 정수는 프라이팬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죠. 들었냐고? 이혼하자는 소리. 68세 이정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통쾌한 반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드라마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마당에는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정수는 부엌에 홀로 서서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어요. 5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손이었으니까요. 애호박을 얇게 썰고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에 담그는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5시 반을 가리켰어요. 라디오에서는 명절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부엌을 스쳤지만 정순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프라이팬 위에 전만 뒤집고 있을 뿐이었죠. 정수는 부침개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정리하며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거무스름한 반점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26에 이 집에 시집왔을 때는 하얗고 매끈한 손이었는데요. 지금은 굳은 살과 상처 자국으로 뒤덮인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때 부엌문 사이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컥컥 거칠고 탁한 소리였죠.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기침이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지만 이내 다시 프라이팬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속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스며 있었어요. 단단하면서도 고요한 오랜 시간 사겨온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제사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갖가지 나물부터 동그랑땡과 생선전, 육전, 대추, 밤, 배, 사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된 차례상이었습니다. 그 한쪽 구석에는 낡은 도장이 놓여 있었어요. 붉은 인주와 함께요. 시어머니가 쓰던 것이었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그래도 이 많은 걸 혼자. 괜찮다니까. 정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정수는 손수 마지막 전을 접시에 올리고 불을 껐어요. 그녀는 앞치마를 벗으며 한 번 더 상을 살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시어머니가 까다롭게 요구하던 그대로였죠. 주방의 정적을 깨듯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무겁게 걸어 나오는 발소리였어요.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복도를 거쳐 거실로 이어졌죠. 정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자마자 말없이 회색 봉투를 내밀었어요. 무심하고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도장 찍어. 정수는 손에 묻은 전기름을 행주로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고요했죠.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봉투를 펼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추석 아침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법무사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용지 서너 장이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제목이 또렷했죠. 정수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봤어요. 남편의 이름은 이미 적혀 있었고 그녀의 이름 옆에는 빈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라는 뜻이었죠. 남편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낸 듯 냉담했어요.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기댄 모습이 무척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요.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게 어렸어요. 됐지? 이제 서로 편하게 살자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저 일을 처리하듯 담담했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 얼굴을 남편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정수는 한동안 서류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고 단단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수납장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무겁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수납장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낡은 인주와 도장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붉은 인주는 아직 촉촉했어요. 정수는 그것을 집어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행동을 무심히 지켜봤어요. 당연히 찍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수는 도장을 인주에 꾹 눌렀어요. 붉은 빛이 도장 끝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류의 빈칸에 자신의 이름 옆에 천천히 도장을 가져갔어요. 남편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안도였죠. 하지만 정순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장은 자신의 이름 옆이 아니라 서류 한가운데를 향했습니다. 탁!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붉은 도장 자국이 서류 정중앙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름도 아니고 날짜도 아닌 그저 서류 한복판이었죠.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하지만 정수는 도장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장 찍으라길래 찍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비아냥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어 펼쳐봤어요. 도장 자국이 글자를 가로질러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서류였죠. 당신 지금 장난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 지혜가 놀라 거실로 뛰어왔어요. 서류를 보고 엄마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손을 걷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수는 지혜를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당혹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정순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수는 조용히 차례상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켜둔 촛불을 조용히 껐어요.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며 사라졌습니다. 부엌의 불빛도 하나씩 껐어요. 거실이 어두워지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화면에는 상 위에 도장만 남았어요.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새벽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 옆으로 정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오래된 병실 안 정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등에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피부는 얇아서 핏줄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주물렀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병실의 정적을 채웠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시간이 익숙했어요. 23년 동안 매일 밤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약을 갈아 넣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간호사보다 능숙했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가래가 끓으면 등을 두드려 드렸죠. 내일은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턱에만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 중이었죠. 응, 나 지금 병원이야. 아, 곧 갈게. 남편은 병실 안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지도 정순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는 것만 확인하고는 곧 돌아섰죠. 복도로 사라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없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광경이었으니까요. 남편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실에서 밤을 샌 적이 없었어요. 문병은 했지만 간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세면대로 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성성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속 여자가 낯설게 느껴진 건 초라하고 지쳐 보이고 늙어버린 자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추석이라는 글자가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그 옆에는 병원비 납부 약값, 간병인비 같은 메모가 빽빽이 붙어 있었어요. 정수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23년의 기록이었죠.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정수는 서둘러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베개를 더 높게 받쳐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물티슈로 조심스럽게 입가를 닦아드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23년 동안 이 병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정수는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점점 굳어갔어요. 오랜 간병으로 목과 어깨, 허리가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은 없었어요.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정수는 어깨를 한번 으쓱이며 통증을 참았습니다. 손끝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손 소독제로 피부가 거칠어진 탓이었죠. 정수는 그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픈 것도 익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른 병실의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소리였죠.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정순의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 조금이 이미 23년이 되었다는 걸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도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정수는 다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꼭 쥐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만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쿵쿵 바닥을 밟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죠. 아, 밥이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술에 취한 남편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그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넌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살림밖에 모르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해? 소주병이 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수세미를 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바닥에는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집어 담았죠. 하지만 작은 조각 하나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맺혔어요. 붉은 피가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 피를 빨았어요.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피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베이지색 카펫에 붉은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정수는 휴지로 손가락을 감쌌어요. 하지만 금방 휴지가 빨갛게 물들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죠.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어요. 남편은 술잔을 기울이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계속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조각, 작은 조각, 먼지처럼 부서진 조각까지 모두 모았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즉, 맨날 그 꼴이야.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정순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정순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유리 조각을 다 주운 정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쓰레받기 안에는 날카로운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서랍에서 비닐봉투를 꺼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어요. 봉투를 묶으며 정수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파편들이었죠. 정수는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그녀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텔레비전도 껐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정수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밝고 또렷한 달이었어요. 정수는 그 달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달을 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걸 알게 된 게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르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규칙적이고 차갑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수는 손가락에 감긴 휴지를 풀었어요. 상처는 아직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지를 감고 창가에 섰어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정순의 눈빛이 변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차가웠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정수는 달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속 유리 조각이 든 봉투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정순만의 비밀처럼요. 낮은 빌딩의 3층, 정수는 이한석 법률사무소라는 간판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 이한석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인사하고 그가 안내한 의자에 앉았어요. 낡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담 예약하신 김정순 고객님이시죠?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혼 관련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이한석은 노트북을 켜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황. 정수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그녀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신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한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렇다면 정순이 먼저 이혼을 하고 싶은 건가? 하지만 정순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곧 요구할 겁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그때 상담을 다시 받으시는 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메모지를 펼쳐 변호사 앞으로 밀었어요. 이한석은 메모지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웃으며 도장 찍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싶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시어머니, 간병비, 모든 것을요. 이한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정순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고객님, 이건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정수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한석이 받아 펼쳐보자 그 안에는 병원비 영수증, 통장 내역,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심지어 폭언을 녹음한 파일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어요. 23년 동안 모은 겁니다. 정순의 말에 이한석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23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자는 조용히 묵묵히 증거를 모아왔던 겁니다. 분노도 울분도 삼키며요.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자료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서류를 내밀 때 제가 바로 찍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그건. 이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순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우쭐해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 때 정수는 웃으며 도장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요. 가능합니다. 제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넣으면 됩니다. 고객님은 그저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정수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했죠. 고맙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핸드백을 여미며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한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등은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에 비친 정순의 모습이 있었어요.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그녀의 윤곽을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정순은 잠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죠. 이게 원래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야 기억해낸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수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건물 사이로 쏟아져 내렸어요.
가을 햇살은 따뜻하면서도 선명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을 스치며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번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수는 핸드백 속 서류 봉투를 만졌어요. 봉투는 두툼하고 묵직했습니다. 23년의 무게였죠. 하지만 이제 그 무게가 짐이 아니라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그녀는 봉투를 꼭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순의 반격이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시어머니의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갔고 딸은 출근한 상태였죠. 방 안에는 정순 혼자였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자 좀 냄새가 났어요. 정수는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한복, 외출복, 잠옷. 모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도 있었죠. 정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개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옷장 맨 아래 칸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듯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정수는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간 녹음기였습니다.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정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시어머니의 글씨였죠. 봉투를 열기 전에 정수는 먼저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르더니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정순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숨을 멈췄어요. 녹음기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구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순아, 네 덕에 내가 버텼다.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네가 아니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어. 진짜 딸보다 더 내 곁에 있어줬지. 정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싶었으니까요. 내 아들은 형편없는 놈이야. 그건 내가 잘 안다. 너한테 못되게 군 것도 다 알아. 내가 너무 아파서 말은 못했지만 다 들었어. 미안하다, 정순아. 녹음기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내 재산은 네 이름으로 하기로 약속한다. 통장도 부동산도 모두 네 거야. 변호사한테 다 맡겨뒀어. 봉투 안에 서류가 있을 거다. 그걸로 네 인생 다시 살아. 이제 자유롭게 살아, 정순아. 녹음이 끝났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손을 멈춘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어요.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뜯지 않고 그대로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정순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정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다시 봉인했습니다. 테이프로 꼼꼼히 붙였어요.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것처럼요. 서류 가방을 꺼내 그 봉투를 넣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과 함께 넣었어요. 가방을 잠그고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정순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냉정한 계산이 스며 있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정수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석이라고 적힌 날짜가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달력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녹음기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상자를 옷장 맨 아래 칸에 도로 넣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요. 정수는 방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딸각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정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추석만 기다리면 됐죠. 정수는 거실로 걸어가며 달력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빨간 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 차가운 식탁 위에 이혼 서류가 다시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이 두 번째로 가져온 서류였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사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남편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어요. 이번엔 제대로 찍어. 장난치지 말고. 남편은 조롱 섞인 웃음을 띠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정순과의 관계만 정리하면 자유였죠. 정순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기대한 당황이나 슬픔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정수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정순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어서 안을 꺼내자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이었죠. 남편은 급하게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 김정순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문장이 선명했으니까요. 이게 뭐야? 어머님의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공증된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움켜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언제 이런 걸? 3년 전에 작성하셨어요. 변호사 통해서요. 정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이미 정순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도 함께 내밀었죠. 시어머니의 예금도 모두 정순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어요. 당신 이걸 언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서류가 후들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정순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찻주전자에 물을 따르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요. 남편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3년 동안 어머님 병수 바랬어요. 밤낮 없이 병원 다니고 약 타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당신은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문턱에만 섰다가 가곤 했잖아요. 정순이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어머님은 다 보셨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욕하던 것도요. 다 들으셨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들어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유리잔이 식탁에 닿으며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당신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고요. 정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남편은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으니까요.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이혼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해요. 정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붉은 인주도 함께요. 도장을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 옆에 정확하게 찍었어요. 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됐죠?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수는 변호사가 준비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와 위자료 청구서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3년 동안의 간병비, 폭언과 폭력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예요. 변호사님이 계산하셨어요. 당신이 받을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서류를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정수는 그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추석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밝고 따뜻한 빛이었죠. 정수는 그 빛을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점점 뒤로 물러났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남편이 사라진 거실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식탁으로 돌아가 찻잔을 들었어요. 아직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도장과 서류를 가방에 정리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요. 가방 지퍼를 잠그고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어요. 정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남편의 동생과 친구였죠. 형님, 진정하세요. 동생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뿌리쳤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시간 만에 또 술을 마신 거였죠. 김정순.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남편이 다가와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놀리다니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사실이라고? 엄마 재산이 네 거라는 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유언장 보셨잖아요. 법적으로 공증된 거예요. 법이 뭐가 중요해? 그게 내 엄마 재산이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다 꿀꺽 하겠다는 거냐고.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또 내리쳤어요. 이번에는 찻잔이 넘어가며 차가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행주를 가져와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형님, 진정하시고 이야기 좀 해요. 동생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은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재산은? 그건 네가 가질 게 아니잖아. 왜요? 정순이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남편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23년 동안 어머님 병수발한 건 저예요. 당신은 병실 문턱에만 섰다 갔잖아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요? 정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또렷했죠.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 갔어요. 밤낮 없이 기저귀 갈고 약 먹이고 목욕시키고 당신은 한 달에 한 번 들를까 말까 했잖아요. 그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 6개월은 집에서 모셨어요. 제 손으로 다 했죠. 밥 먹이고 가래 뽑고 욕창 치료하고 당신은 그때도 회사 일 바쁘다고 집에 안 들어왔잖아요. 정순의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동생과 친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했죠? 넌 살림밖에 모른다. 집에서 놀면서 뭐가 그리 힘드냐. 정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 밥이 이게 뭐야? 이게 밥이야? 넌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쓸모없는 여편네야. 내가 돈 벌어오는데 네가 뭘 했어?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술 취한 목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욕설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생과 친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3년 동안 내가 모은 증거. 정수는 녹음기를 끄고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에요. 23년 동안 쓴 돈.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당신 통장에서는 단 한 푼도 안 나갔죠. 서류를 식탁에 펼쳐놓자 빼곡한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간병인 쓴 적 없어요. 전부 제가 했으니까요. 하루 24시간, 365일, 23년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산했어요. 간병비만 해도 2억이 넘는데요. 그걸 제가 무료로 한 거죠. 남편은 입을 떼지 못했어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래도 형님이랑 산 세월이 있는데 형에게도 어머님 재산을 조금은 같이 산 세월이요? 정순이 동생을 바라봤어요. 동생은 그 눈빛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남편의 외도, 폭언과 폭력까지 다들 외면했잖아요. 알면서도 정수는 팔을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요? 유리잔 던져서 맞은 거예요. 이건 술병에 맞은 거고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정수는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님 때문에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땐 이혼할 수 없었죠. 그분이 충격 받으실까 봐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심한 거예요. 이제는 제 인생 살겠다고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 재산까지 다 가져가면 너무하다고요? 정순이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하다는 말 들을 줄은 몰랐네요. 23년 동안 저한테 한 게 뭔데요?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어요. 정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정리한 거예요. 위자료, 재산분할, 간병비 청구.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이죠. 서류를 남편 앞에 놓으며 정순이 말했어요. 당신이 받을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있네요. 자유요. 그렇게 원하던 자유 얻었잖아요. 남편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동생과 친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형님,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소용없어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해요.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어요. 뒤집을 수 없죠. 정수는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 집도 제 명의예요. 당신이 나가야 해요. 뭐?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등기부등본 봤죠? 이미 제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았어요. 형님, 일단 나가시죠. 변호사 선임해서 상의해봐요. 동생이 남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정순을 노려봤지만 정순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순,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건 당신이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동생과 친구에게 이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지만 정수는 돌아서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죠. 하지만 해냈어요. 드디어 해낸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남편과 동생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2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눈물만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문을 열며 정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23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아니, 법적으로는 자신의 집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죠. 정수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23년의 무게가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는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빛을 받으며 걸었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였습니다. 새벽 햇살이 좁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직 사람들이 오가기 전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한쪽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유리창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문 앞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죠. 작은 간판 위에는 정순다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손으로 쓴 듯한 따뜻한 글씨체였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전구들이 달려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정수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피 드리퍼가 들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고소한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운터 옆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 복사본이었습니다. 액자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정수는 가끔 그 액자를 바라봤어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커피가 다 내려졌어요.
정수는 잔에 커피를 따르고 우유를 살짝 넣었습니다. 거품을 만들어 위에 올렸죠.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라떼였어요. 정수는 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지며 바닥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가을의 색깔이었죠. 정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어요.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정수는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수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오래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사실 정수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고 익혔습니다. 이혼 후 받은 돈으로 이 가게를 열었어요.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정순에게는 세상 전부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인 곳이었죠. 커피를 내려 손님에게 건넸어요. 손님은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손님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정수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컵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끔 손님 쪽을 바라봤어요.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어요. 곧 출근길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컵을 더 준비하고 원두를 확인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니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들. 다들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죠.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단골 손님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늘 마시던 거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정수는 커피를 내리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가게가 생긴 첫날부터 온 손님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였는데 이 가게가 생기고 나서 매일 들렀죠. 사장님은 참 밝아졌어요. 처음 봤을 땐 어두워 보였는데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잠시 멈췄어요. 그랬었나?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가게를 열던 처음엔 불안했었죠. 잘할 수 있을까? 손님이 올까? 망하진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죠. 고마워요, 어르신. 덕분에 힘이 나요. 정수는 할머니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뭇잎이 또 한 장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실려 빙글빙글 돌다가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정수는 그 나뭇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스며 있었죠. 가볍고 밝고 평온한 자유였어요. 문이 또 열렸어요. 딸 지혜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오늘은 일찍 왔네. 지혜는 앞치마를 두르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즘 지혜는 출근 전에 가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정수는 딸과 함께 일하는 게 좋았어요. 엄마, 오늘 표정 좋아 보여요. 그래, 기분이 좋거든. 무슨 일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거였으니까요. 정수는 여전히 카운터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김정순으로 사는 삶. 그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눈을 뜨자 지혜가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님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창가의 손님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어요. 정수는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야. 그리고 다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용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23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저 자신의 몫을 찾은 것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담담히 실행했을 뿐이죠.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떠나는 게 용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정순 할머니는 70이 다 돼서야 자신의 삶을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운으로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 곁에서 소중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